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하이신 그랜드. 그곳의 연회장 한켠에서 경신고 3학년 3반 졸업 10주년 동창회라는 팻말이 반짝이고 있었다. 원형 테이블 위에는 린넨이 정갈이 덮여 있었고 테이블 중앙엔 백합꽃병과 향초가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와인잔은 이미 몇 번 비워졌고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세라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여전히 여신이야. 아이고 진혁아,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은 너희 회사 대표님이잖아. 유세라. 고등학교 시절 경신고의 여왕이었고 지금은 부동산 그룹 임팩트의 전무이자 강진혁의 약혼녀다. 두 사람은 동창회 주최자이자 오늘 밤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둘의 주변엔 여전히 그 시절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랑과 회상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호텔 입구에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자는 검은 헬멧을 벗고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경비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하늘색 셔츠는 희미하게 색이 바랬고 바지는 단정했으나 브랜드 티가 없었다. 주변에 주차된 BMW, 제네시스, 벤츠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아, 여기 동창회 장소 맞나요? 3학년 3반이요. 아, 손님 맞으시군요. 저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민호. 그의 이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학창시절 항상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있던 학생.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는 적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연회장 문을 열자 몇몇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장민호 아니야? 아, 진짜 그 사람이네. 아직도 저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봐. 택배일 하는 건가? 느낌이 완전 기사님인데?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 민호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오토바이 헬멧은 맡기고 오지 그랬어? 처음에 들어올 때 기사님인 줄 알았잖아. 하하. 몇몇이 따라 웃었다. 하지만 분위기 전체는 갑자기 정적이 감돌았다.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다. 잘 지냈니, 진혁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는 맨 끝 좌석으로 가 조용히 앉았다. 손에 들린 물잔을 조용히 입에 가져갔다. 사람들은 다시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해외 출장, 수입차, 외제시계, 자녀 유학 등 자랑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장민호를 의식하고 있었다. 유세라였다. 그녀는 은근히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10년이면 좀 변할 법도 한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 구질구질한 태도도.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 사람 지금 뭐 해? 무슨 일 하지? 모르지. SNS도 없고 검색도 안 되던데. 그 순간이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손님, VIP 전용실에서 고객님을 모시고 싶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네, 해신그룹 회장님께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나는 순간 몇몇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VIP룸으로? 무슨 착오하냐? 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뭐야, 웬 회장이야. 저 사람. 누가 봐도 중고 오토바이 타는 서민인데. 하지만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모든 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본 호텔 VIP존에는 해신 그룹의 장민호 회장님이 참석 중이십니다. 보안상 접근은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구 하나 말도 하지 못했다. 유세라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장민호 회장. 연회장의 정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이크에서 흘러나온 장민호 회장이라는 말이 여운처럼 머물렀다. 몇몇 사람들은 웃으며 믿지 않는 척했지만 술잔을 들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설마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민호가 어떻게 해신 회장이야? 맞아. 말도 안 돼. 장민호라는 이름이 흔하잖아. 하지만 누군가는 말이 없었다. 이하린, 같은 반이었지만 늘 조용하던 그 소녀. 지금은 해신그룹 본사 기획실에서 일하는 중견 직원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VIP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민호와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 결코 낯설지 않았다. 하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사회자에게 다가갔다. 방금 VIP실에 계신 분, 성함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장민호 회장님이십니다. 해신그룹 본사 회장님이십니다. 이 호텔도 해신 계열이라. 하린의 심장이 요동쳤다. 정말 그 사람이야. 장민호. 한편 유세라와 강진혁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진혁은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해신그룹 장민호. 뉴스 기사 몇 개가 눈에 띄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대부분의 사진은 뒷모습 혹은 얼굴 절반이 가려진 모습뿐이었다. 얼굴도 안 나왔잖아. 그냥 동명이인이라니까. 그러게. 그리고 그 민호는 옷도 그렇고 자세도 그냥 평범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말투엔 불안이 묻어났다. 그 순간 호텔 직원이 다시 연회장에 들어섰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장민호 회장님께서 전하신 선물입니다. 동창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직원은 테이블에 조용히 상자를 올려놓고 물러났다. 상자 안에는 손글씨로 쓴 카드 몇 장과 함께 작은 명함 지갑, 그리고 봉투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그 시절은 제게 잊지 못할 따뜻함이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그럼 진짜 민호가 해신 회장인 거야? 이때 이하린이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저 해신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 성함 장민호. 바로 지금 VIP실에 계신 그분. 민호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쌌다. 유세라는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이 불쑥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옛날에 우리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잘 됐다고 우리가 죄인처럼 굴어야 해? 하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구도 죄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민호를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때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민호가 도시락 없이 온 날 많았어요. 체육복도 없는 날엔 수업 빠지곤 했죠. 또 다른 친구가 이어받았다. 근데도 성적은 늘 반에서 1등이었잖아.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조용했지만 예에 바르고. 그제야 사람들의 기억 속 민호의 모습이 천천히 떠올랐다. 조용히 책만 읽던 그 아이. 빵 하나를 친구들과 나누던 모습. 교실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웃던 그 미소. 분위기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신 장민호 회장님께서 동창 여러분과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본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 조용한 모임을 마련하셨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5분 후 20층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장민호를 웃음거리로 삼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일어섰고 누군가는 헷갈린 듯 거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습이 민호를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유세라는 그대로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손에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진짜라면 나는 도대체 무얼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리고 옥상 테라스에서는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동창회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밤하늘은 흐리지만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바람은 가볍고 공기는 고요했다. 10년 전 같은 반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테라스를 찾았다. 각자의 마음속에 맴도는 이름, 장민호. 테라스 한쪽에는 간소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와인이 아닌 전통차와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 도시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낯선 따뜻함. 그곳에서 장민호는 그 누구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런 수식도 없이 그저 셔츠 소매를 살짝 걷은 채로. 그를 중심으로 모인 동창들은 어쩐지 어색한 듯하지만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0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졸업했지만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죠. 일부러가 아니라 솔직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땐 집이 어려웠습니다. 급식비도 밀리고 체육복도 없었고 교과서도 형광펜 자국 남은 중고책이었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웃어도, 누가 외면해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신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들어보였다. 제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이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 제 도시락이 비어있는 걸 보고 빵 하나를 나눠줬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날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 빵 하나가 제 인생에 남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빵을 나눠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오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민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연회장에서 저는 잠깐 무너질 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저를 기사로 보고 누군가는 배달원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놓였죠. 10년이 지나도 사람의 시선은 바뀌지 않으니 제 마음도 바뀌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다. 특히 유세라와 강진혁. 그들은 조용히 테라스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 이하린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조용히만 지냈는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도 민호와 비슷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았죠. 오늘 이 자리에 민호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테라스엔 박수 대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인정하는 무언의 존중이었다. 잠시 후 민호는 조용히 와인잔 대신 차를 들었다. 건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앞으로 마주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날 밤 테라스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진심의 공간이 되었다. 유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테라스를 떠났다. 강진혁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둘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더 오래 남았다. 그들은 장민호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해신 호텔 옥상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3반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옥상 테라스의 밤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차분해졌고 장민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져 3355 대화를 나누었지만 눈길은 자주 민호 쪽으로 향했다. 과거엔 존재감이 희미했던 소년이 이제는 모두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테라스 문이 다시 열리며 흰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친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몇몇 동창들이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저분 혹시 이태성 선생님 아니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민호의 눈도 커졌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이태성은 민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호구나. 많이 컸다.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단다. 그 말에 민호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다. 학생이던 시절 이태성은 담임 선생님이었다. 퉁명스럽지 않고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말하던 사람. 민호에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어른이었다. 그때 아무 말도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전 살아남았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은 감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태성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를 도운 게 아니란다. 그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었을 뿐이지. 그 모든 건 내가 버텨낸 거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특별했다. 말없이 지켜보던 동창들조차 숙연해졌다. 이하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저런 어른 한 명만 있었더라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말을 들은 유세라는 여전히 테라스를 떠나지 못한 채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서려 있었다. 죄책감일까, 부러움일까, 혹은 뒤늦은 각성일까. 그때 이태성은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넌 그때 항상 책상 맨 끝에 앉았지. 친구들과도 말이 적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단다. 내가 매일 첫 교시보다 일찍 와서 복도에서 교과서를 읽고 있던 걸. 내 손엔 늘 찢어진 공책이 있었고 연필도 짧았지. 민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땐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했어요.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넌 멀리 간 거야. 누구보다 멀리, 높이.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그 높이에 올라서도 여전히 그때의 너를 잊지 않은 얼굴이어서. 그 말에 테라스 전체가 숙연해졌다. 누군가는 민호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태성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선생님,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땐 선생님이 말없이 저를 지켜봐 주시던 게 부담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요. 이태성은 잔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선생도 학생도 결국 사람이지. 잘 살고 있다니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테라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긴 울림을 남겼다. 단지 교실 안에서 마주쳤던 존재가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을 함께 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테라스 반대편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실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 사람은 바로 오지훈이었다. 한때 민호와 같은 반이었지만 늘 그의 존재를 무시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시절 수차례 민호를 뒤에서 놀리고 소문을 퍼뜨리던 주동자였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한 말들 기억날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어렸고 멍청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습게 알았다. 너처럼 조용한 애를 보면 괜히 얕잡아 보면서 내 열등감을 감췄던 것 같아. 공기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저 상처받았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도 나를 단단하게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그 말을 너한테는 꼭 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테라스에서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지 민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 오고 간 그 순간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태성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 모두 어른이 되는 길 위에 있다. 그 밤 테라스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마음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이른 새벽 호텔 테라스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끝난 뒤에도 장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차 한 잔이 남아있었고 서울의 밤은 서서히 푸른 아침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회장에 참석했던 동창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다. 일부는 조용히 민호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소셜미디어에 그의 회사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민호의 시선을 오래도록 붙든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유진이었다. 최유진은 고등학교 시절 조용하고 단정한 학생이었으며 같은 반이었지만 민호와는 자주 말을 섞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와 민호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자신이 설립한 해신그룹의 본사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장 대표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최인석 님이라고 합니다. 최유진 씨의 아버지라고. 민호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고개를 들었다. 모셔주세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짧게 깎은 머리, 살짝 굽은 허리, 거친 손등. 바로 그 손이었다. 민호가 17살이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를 부둥켜 안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던 손.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니요, 최 사장님. 아직도 국밥집 운영하시나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인석은 멋쩍은 듯 웃었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예전엔 가게 이름도 없었죠. 이제는 마루식당이란 간판도 달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에게 국밥을 주셨을 때 제겐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뜨거운 국물은 속이 아니라 마음을 데워주는 거야. 먹고 다시 힘내. 최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사실 오늘 뵙고 싶었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 딸, 유진이요. 어제 모임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애가 마음에 큰 파장을 느낀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인석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유진이는 자랄 때 늘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국밥집 하는 아버지, 기름 냄새 나는 옷,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싫다고 말한 적도 있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 손등을 바라보며. 하지만 어젯밤 유진이가 제게 국을 떠주며 말하더군요. 아빠의 손, 참 따뜻해. 전 평생 들었던 말 중에 그게 제일 울컥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성공이 단지 매출이나 업적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죠. 반에서 늘 상위권, 발표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 기준 밖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차가웠어요. 아버지인 저조차도 말이죠.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은 밤이 어젯밤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자신을 낮춘다는 건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는 일이죠. 최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저는 오늘 그저 감사 인사 전하러 왔습니다. 내 딸을, 내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셔서요. 민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의 두 손을 잡았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국밥집 아저씨로부터 받은 그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번화한 도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바꾸려 했던 건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 기억으로 인해 굳어진 시선들, 왜곡된 기준들,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 일이었구나. 그는 결심했다. 기억을 넘어 의미를 남기자.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이나 이익이 아니라 삶의 진심이 닿을 때라는 걸 깨달았기에 장민호는 해신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후 언제나 원칙을 최우선에 두었다. 단지 수익만을 좇기보다 회사를 사람과 가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철학이 있었다. 하지만 그 철학이 점점 거대한 자본과 이해관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전 이사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의제는 중국 대형 유통기업 GJ 그룹과의 전략적 투자 제안이었다. GJ 그룹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글로벌 확장을 꾀하고 있었고 해신그룹의 기술력을 눈여겨본 끝에 파격적인 인수 지분 제안을 해왔다. 조건은 단순했다. 지분 일부와 경영권 일부 공유. 대신 향후 3년간 해신그룹의 모든 유통 인프라와 자회사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긴장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사진 중 일부는 이미 GJ 그룹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그 중심에는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성현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조성현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제안은 회사에 있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기간 내 자본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특히 물류 및 AI 기술 통합에 있어 GJ의 인프라는 막강하죠. 민호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은 뒤 천천히 물었다. 조건 중 하나가 본사의 자율경영 철학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 확장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인수 후에도 일정 수준의 독립성은 보장됩니다. 민호는 정면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저는 우리 회사를 키울 때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제안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온 고용 안정, 근무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심의 원칙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 공기가 묵직해졌다. 조성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회장님, 세상은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해신은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우리의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해 개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을 단기 수익에 넘기라는 말입니까?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군가는 감정을 앞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철저히 논리와 신념에 기반해 말하고 있었다. 이 사진 중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제안을 거절한다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투자자들이 신뢰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는 수많은 벤처가 실패하는 이유를 압니다. 좋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념이 흔들릴 때 진짜 가치는 사라집니다. 투자자는 단기적 수익을 보지만 고객과 직원은 회사를 오래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현재 인사기획실의 실장으로 최근 직원 만족도 조사와 조직 문화 개선에 큰 기여를 해온 인물이었다. 신뢰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현재 GJ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기존의 신의 복지체계 일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보장 축소, 탄력 근무제 강제, 내부 혁신팀 해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철학의 포기입니다. 유진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지금 우리 회사가 선택해야 하는 건 크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올바르게 갈 것인가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는 다시 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할 것입니다. 설령 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저는 제 자리를 걸고 이 원칙을 지킬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성현은 말없이 손가락을 맞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동시에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럼 회장님은 이사회 결정에 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하다면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회사를 파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몇 초 후 조용히 박수를 치는 손길이 들렸다. 회계본부장, 고문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우리가 그 자리에 당신을 앉힌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회의는 제안 보류로 결론이 났다. 민호는 회의실을 나서며 뒤늦게 숨을 고르듯 긴 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반발을 불렀지만 그의 철학은 천천히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의 결단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장민호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들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진중했고 복도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작게 인사하고 지나갔다. 민호는 회사의 분위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해신그룹의 사내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 수많은 직원들의 메신저에 동시에 도착한 한 개의 외부 기사 링크. 제목은 이랬다. 해신그룹 장민호 회장, 과거 신용불량자 경력, 위장 창업 의혹 제기. 기사는 민호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다. 20대 초반, 카드 연체, 고시원 생활, 심지어 한때 무직자로서 실직 수당을 받았던 기록까지 모두 공개됐다. 특히 논란을 키운 부분은 초기 자금 출처였다. 기사에 따르면 민호는 창업 자금을 부모의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기회 없이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순간 회사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SNS에서는 삽사인 장민호 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고 댓글창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결국 다 뒷배 있었네. 포장만 잘한 케이스지. 무직자 출신이 창업까지?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그래도 적어도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운 건 대단한 일 아닌가요? 가난 마케팅 지긋지긋하다. 다 이미지였잖아. 사내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특히 신입사원들과 실무진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리더가 위선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모든 기사를 차근차근 읽었다.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바로 조성현. 기자의 SNS를 추적하던 비서실장은 익명의 제보 이메일을 확보했다. 내용은 조성현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기사자료 대부분이 그가 제출한 파일과 일치했다. 민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의 위협이 되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사회 대신 전 사원 대상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사내 방송으로 중계되었고 그 어떤 스크립트도 없이 민호는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어제 올라온 기사들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신용불량자였고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제 손으로 마련하지 못했지만 도와주신 분에게는 수백 배로 갚았습니다. 민호는 순간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숨긴 적은 없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했다면 그 책임 기꺼이 지겠습니다. 카메라 너머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매번 더 나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준 이 회사, 함께 성장해온 여러분을 위해 저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회사 내 여론은 둘로 갈렸다. 누군가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고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과거 민호가 살던 고시원 주인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력했다. 그 애는 매일 책상에 앉아 뭐든 끄적였어요. 내가 국한 그릇 준 날에도 고맙다며 화장실 청소를 도와줬죠.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진짜로 가난했고 진짜로 예의 바른 놈이었어요.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퍼졌고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민호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준 지인도 공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그 애의 눈을 믿었어요. 절박한데도 남 탓하지 않는 눈. 그래서 도왔고 지금도 후회 안 해요.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날 밤 사내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나는 창립 초기 해신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대표님은 처음 사무실에 벽지도 못 바를 정도였어요. 퇴근하고 청소하며 다음날 발표 준비하던 모습,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는 땀 흘려 만든 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엔 이제야 믿음이 돌아온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익명으로 기사 제보를 한 내부인이 밝혀졌다. 조성현.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두려웠다. 원칙이 이길까 봐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받는 게 두려웠다. 민호는 사직서를 조용히 접었다. 그는 복도 창가에 서서 서울 밤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진실은 결국 방향을 돌려 다시 돌아온다. 그게 지금 이 바람처럼. 논란이 잦아든 지 한 달 후 해신그룹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임직원들의 사기와 결속력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사내에는 민호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다. 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원칙과 진심을 잃지 않는 경영 철학을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 변화가 회사 내부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해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해신 상생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청년 창업 지원 캠프였다. 민호는 스스로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군가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해신그룹의 핵심 임직원들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6개월간 함께 기획, 운영, 브랜딩, 기술, 자금 관리를 돕는 구조였다. 첫 캠프 장소는 충청남도의 외딴 폐교였다. 민호는 굳이 외진 곳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도심의 스타트업은 이미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재능도 의지도 넘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언론과 내부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감동적이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이미지 회복을 위한 수요 아니냐는 냉소도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캠프 첫날, 민호는 특별히 연단에 오르지 않고 참가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좌절했고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게 따뜻한 국한 그릇과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참가자 중 한 명, 김태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서 저런 눈빛을 받은 적이 없다. 진심이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캠프는 매주 지역사회와 연계해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포함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거나 소상공인들에게 브랜딩을 도왔다. 처음엔 마지못해 참여했던 몇몇 청년들도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호는 다시 한번 미디어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 유력 시사 프로그램이 애신 캠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획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방송에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런 기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그 주, 혜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한 영상이 올라왔다. 나는 왜 청년 창업을 돕는가? 영상 속에서 민호는 직접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제가 받았던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공평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장민호는 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렵 혜신그룹 내부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사내 이노베이션 랩에서 일하던 한 개발자가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상생 프로젝트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몇몇 부서에서는 여전히 실적 압박과 수직적 구조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은 따뜻하지만 속은 아직 차갑습니다. 이 글은 다시금 내부를 뒤흔들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는 껍데기만일 뿐이라는 냉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만으로 가치 경영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민호는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이노베이션 랩을 깜짝 방문했다.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직원들과 도시락을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 자리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랍니다. 다만 안에서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부터 단단히 만들어야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혜신그룹은 사내 조직문화 혁신 TF를 발족시켰고 실적 중심의 평가 기준 대신 협업과 성장 중심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느 밤 회의록을 정리하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믿는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건 매일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야. 그의 말은 한 줄 메모로 남아 다음 날 전 직원 메일에 공유되었다. 사람은 매일 새롭게 믿어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신의 변화는 그렇게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생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던 어느 봄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다. 혜신그룹이 지원한 청년 창업팀 중 한 곳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북 안동에서 진행 중이던 소셜카페 프로젝트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창업자 김태우와 지역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속보가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고의 원인은 불법 시공 및 안전점검 미비로 판명되었고 언론은 즉각적으로 혜신그룹을 겨냥했다. 혜신, 청년 희망 내세운 위험한 도박, 도움인가 방치인가, 혜신 프로젝트의 민낯 같은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캠프 자체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민호는 안동병원에 직접 내려가 김태우와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가족을 만났다. 김태우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김태우의 어머니는 눈물로 민호에게 외쳤다. 우리 태우가 뭘 잘못했나요? 믿고 시작한 건데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이런 일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어떤 보상으로도 이 책임은 덜어지지 않는다는 거답니다. 그는 병원 로비 한쪽에서 비서실장과 고개를 맞대고 논의했다. 곧바로 대응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국 언론이 몰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가 아닌 한 청년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해신그룹 회장으로서 그리고 상생 프로젝트의 제안자로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해당 창업팀의 시공 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 명백히 저의 판단 부족이었습니다. 부상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정적 속에 섰다. 이어진 말은 더욱 무거웠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생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장기적인 회복 지원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일파만파였다. 일부에서는 솔직한 사과와 인정이라며 민호의 책임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프로젝트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사고에 대한 외부기관의 1차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공사의 계약 과정에 있어 해당 창업팀의 컨설팅을 맡았던 해신그룹 외부 협력업체가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던 것이다. 민호는 보고서를 읽고 그 즉시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담당자를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는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는 기회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제 실패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상생 프로젝트의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감독기구에 완전 위임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다시 한번 세간을 뒤흔들었다. 회장직까지 내려놓을 위기냐는 분석 기사들이 넘쳤고 해신 주가도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피해자 김태우가 회복 중 병상에서 쓴 편지가 SNS에 올라왔다. 편지는 태우의 형이 대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뭉클했다. 회장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고는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이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 같은 청년이 또다시 외면당하지 않게 이 프로젝트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편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이게 진짜다. 상처받고도 희망을 말할 줄 아는 청년,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리더. 민호 회장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상생 프로젝트이기에 꼭 도전하고 싶어요. 민호는 그날 밤 다시 안동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한 장의 도면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김태우가 병상에 눕기 전 그려놓은 우리 동네 공유주방 스케치였다. 그는 조용히 태우의 침대 옆에 앉아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단단하게, 너와 함께. 그 말에 태우는 손가락을 살짝 들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약했지만 그 안엔 믿음이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상생 프로젝트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더 철저한 안전 매뉴얼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킨 새로운 버전의 해신 리부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해신은 다시 더 어렵고 더 깊은 길을 가야 했다. 상생 프로젝트의 위기를 극복한 지 3달이 지난 여름, 해신그룹은 공식적으로 해신 리부트 2.0을 선포했다. 달라진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었다. 내부 시스템부터 인재 선발, 교육, 파트너 협약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었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의 관점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되 매일 보고받는 것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직접 현장을 돌며 현장 인력과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는 진짜로 권한을 나눴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김태우. 사고 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꿈을 품고 있었다. 민호는 그를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초대 졸업자로 임명하며 향후 프로젝트 현장 멘토로 초청했다. 첫 무대에서 태우는 이렇게 말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회는 때로 아픔과 함께 오더라도 그 아픔을 견딘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청중은 고요했다. 그리고 곧바로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민호는 조용히 혜신의 옥상 정원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함께 있던 디지털 전략실에 이 과장이 물었다. 회장님, 이번엔 진짜 잘 되실 것 같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 프로젝트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혜신 리부트는 곧 전국 5개 도시로 확대되었고 기존 1기 졸업자들이 다시 멘토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는 오래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다. 바로 아버지 장 회장의 생전 유언이기도 했던 공공가치재단 설립이었다. 혜신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 재단은 청년, 장애인, 은퇴 노인 등을 위한 직업훈련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개소식 날, 민호는 공식 발언 없이 한 장의 엽서만 배포했다. 누군가의 첫 번째 기회가 되어주십시오.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동안의 민호의 길을 압축하고 있었다. 이후로도 혜신그룹은 적잖은 논란과 장애물을 맞이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두고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사업가라고 폄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비즈니스와 윤리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장실 안보다 현장 벤치에서 더 자주 목격되는 리더가 되었고 누구보다 질문을 많이 던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뜻밖의 인물을 다시 만난다. 바로 유진.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민호에게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날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를 보자 고개를 숙였지만 민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잘 지내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축하한다는 말도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늦은 건 없어요. 우린 모두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유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밀었다. 이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죠. 그 책의 겉표지를 넘기며 민호는 말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사는 거겠죠. 그날 밤 민호는 본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작은 여관방에 묵으며 홀로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짧은 문장을 남겼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시 사람에게로. 며칠 후 재단의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혜신문화재단이 서울 외곽의 한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자들의 실습 공간과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기업으로서는 큰 이익도 아니고 인지도도 제한적인데요. 민호는 그저 짧게 답했다. 한때 누군가의 따뜻한 국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전해진 뒤 전국 곳곳에서 기부와 자원봉사가 몰려들었다. 예전 혜신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 번쯤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어느 봄날이었다. 혜신문화재단이 준비한 지역 장학금 수여식에서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친 후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삼촌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왜냐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거든.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그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혜신 본사의 건물 위에는 오랜만에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민호의 사무실 창가에는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홀로 있었다. 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